자, 오늘 첫날이니까 그 뭐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22페이지 펴놓으시고요. 교재는 22페이지 펴놓으시고 그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긴장 좀 푸시고 아 저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내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복습을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잘 좀 그 편하게 그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이제 수업 끝나시고 나면 오늘도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기본서에 같이 있는 쟁점 핸드북 요 작은 책하고 요 유튜브 채널 이용해서 일단 먼저 익숙하게 좀 복습하시고 난 다음에 써보시는 요령 이런 것도 요 안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복습하신 다음에 내일 오전에 이제 복습 시험 치르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그림으로 보는 행정수능법 입문 강의 혹시 안 들으신 분 계신가요? 요 강의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무료 특강? 다 들으셨나요?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이게 총 4강이거든요. 한 50분짜리 4강인데 오늘 이걸 다 들으시게 되면 오늘 배우신 거 복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하나 정도만 들으시고 그렇게 한 3일 정도 나눠서 들으시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에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핵심적인 법조문 해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건 반드시 이제 들으시는 걸 전제로 하셔야 연기 수업이 훨씬 수월하다는 거 그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나가겠습니다. 자, 22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 자, 제목이 이제 테마 1번이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행정상 법률관계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정리할 거냐면 행정이란 표현이 일단 등장을 하잖아요. 자, 행정이란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과연 행정이 뭐냐,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부터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삼권 분립이다, 권력 분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권력 분립의 세 가지가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 이렇게 3권이 분립되어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입법은 뭐라는 거냐? 입법은 결국 법을 세운다는 거예요. 법을 정립한다는 얘기가 바로 입법입니다. 그럼 법은 누가 만드느냐? 우리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규범, 이걸 누가 만드는 거냐?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는 국회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면 결국 국민, 우리가 만든 거랑 똑같이 인정하고, 그럼 우리가 만든 규범이니까 우리 따를게, 이게 바로 국회가 법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국회가 법을 하나 만들었다고 볼게요. 자,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효력이 있는 법들은 과거 원시시대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계속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이 법을 만들기 전에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이 있기 전에는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야, 근데 이건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 성인이 될 때까지는 건강이라든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국회가 제목을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제목 하에 1조 뭐 2조 뭐 막 내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면, 자, 누구라도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하면 그때는 행정청은 그 영업주, 영업정지 처분 할 수 있다, 뭐 하여야 한다, 요렇게 이제 법 규정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법이 언제 효력이 발생했느냐? 2023년 1월 1일 요때 시행된다. 결국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제 이 법의 효력이 발생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 법은 2023년 이전에 2020년 과거를 규율하기 위한 거예요.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장래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규율하겠다. 장래를 규율하는 거예요. 장래를 규율하는 겁니다. 그게 추상적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법이 문일한테만 너 청소년한테 술 팔지 말어,
이걸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라도 청소년한테는 주류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누구라도 청소년한테는 주류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법에서 일반이란 표현은 뭐냐면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누구라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제 청소년한테 술 팔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팔면 조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만약에 팔면 어떡할 건데 행정청은 그 영업주 영업정지 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에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라는 개별인 특정인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갑이라는 영업주가 을이라는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어요. 자, 지금 현재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막 맥주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바로 구체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행정청한테 적발 안 됐어요. 행정청한테 적발 안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청소년한테 일단 술 판 사실은 있죠. 지금 술 판 사실이 있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영업정지 돼요? 적발 안 됐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영업정지 되는 게 아니죠. 자,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당하죠. 문일이 지금 막 음주운전하고 있어요. 막 음주운전하고 있습니다. 개별인이 구체적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제 면허 자동적으로 취소돼요? 아니죠, 여러분들. 적발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면허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영업정지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언제 이 사람한테 영업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냐? 행정청이 이 사실을 적발했어야 돼요. 그럼 이제 행정청은 어떻게 해요? 야, 법에서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하면 내가 너한테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거든. 너 그럼 청소년한테 술 팔았으니까 영업정지한다. 자, 1개월의 영업정지. 이 법을 집행하는 거죠. 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얘 이때부터 영업할 수 있어요? 영업 못해요? 영업 못해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 영업을 못하게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을 집행하는 권한이다. 이게 바로 행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때 만약에 을이 진짜 청소년이라면 이 영업정지 처분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진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요. 영업정지 처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 없죠, 법적으로. 근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요 을은 성인이었어요. 자, 성인이었어요.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지금 딱 20세가 됐어요. 자, 20세가 됐습니다. 근데 행정청은 얘를 19세라고 잘못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얘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가 행정청이 얘는 청소년이야. 그럼 청소년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국토부 장관,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일 청소년이야. 그럼 제가 청소년 돼요? 그럼 너무 좋겠죠. 가서 뇌물도 주고 그러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법에서 청소년이라고 규정해 놨죠. 그럼 이 청소년에 해당되는지는 행정청의 머릿속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20세예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행정청은 청소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을 때려버리네요. 이 영업정지 처분은 그럼 이제 적법해요? 위법해요? 위법하죠. 근데 행정청은 그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뭘 하는 거냐?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하면 영업정지할 수 있다. 지금 이 사건에 이 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얘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먼저 사실관계 확정을 합니다. 봤더니 성인이에요. 자, 성인이에요. 그럼 이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해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죠. 이게 적법하려면 전제가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법원은 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취소한다 판결을 내려줘요. 그럼 이제 이 국민은 구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을 적용해서 구체적 사건에 법을 적용해서 이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이걸 판단하는 작용, 이게 바로 사법권이라는 국가작용이에요.
그럼 국가의 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세 개의 권력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시는 건 요 행정이라는 작용을 주되게 배우시면서 이 행정이 적법하게 나왔다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항상 적법해요, 위법이 있을 수 있어요? 위법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사법권, 소송이라는 제도예요.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느낌적으로 하나 꼭 갖고 가시는 건, 자, 입법. 자, 법을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런 법 규정이 있어요. 자,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만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해야 안 해요. 이 상태만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아무리 청소년한테 술 팔고 있어도 이게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청이 이걸 집행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집행되는 요 작용, 이걸로 인해서 상대방 국민한테는 직접적으로 권리가 소멸하기도 하고 없었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럼 입법 자체, 자, 입법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입법 자체만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느낌 이제 가지고서 내용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오늘은 거의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쯤에 시험 관련된 논점, 이제 피고 경정, 요거 이제 주되게 여러분들이 시험 관련해서 배우실 거고, 그 전에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좀 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제목이 뭐라고 등장했냐면 행정상 법률관계. 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럼 법률관계는 한마디로 뭐와 뭐의 관계냐?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자,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인데 한마디로 뭐와 뭐의 관계인데 권리와 의무의 관계. 그럼 권리는 뭔데? 법에서 일정한 이익을 누리라고 인정하고 있는 힘, 법에서 누리라고 보호하고 있는 이익, 이게 권리. 그럼 의무는 뭔데? 일정한 행위를 하게끔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들, 그걸 의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개강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결석하지 마시고 자리에 붙어 있으시면 합격하십니다. 스스로하고의 약속만 지키시면 합격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지키시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니까 종강할 때 피자 파티라도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해요. 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을 믿고 열심히 결석 안 하고 왔습니다. 종강할 때 피자 먹으려고 아침을 굶고 왔는데 문일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사라졌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막 소장을 써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일 피자 사라고 판결 내려달라. 여러분들이 소제기하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줄까요? 전 약속을 깨뜨렸는데. 이건 여러분들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피자를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피자를 사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왜? 법에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인간관계, 호의관계라고 그래요. 사주면 좋고 말만 말고. 그럼 여러분들 아이 치사해. 그리고 그냥 안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법률관계는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얘는 권리라는 게 있으니까 이익을 누려야 되고, 그럼 그 의무의 상대방으로서 의무자는 권리자가 권리 행사하면 의무를 이행하게끔 강제를 받아야 그걸 바로 법률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배우시는 행정상 법률관계는 어떤 걸 배우실 거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관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관계는 보통 민법, 이 민법이 백성민자를 쓰기 때문에 보통 민법을 사법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요 사자가 개인 사자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때는 되게 민법으로만 만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관계는 누구와 누가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보는 거냐. 국가하고 국민이 만났을 때. 자, 국가하고 국민이 법으로 만났을 때 어떤 법의 영역에서 만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다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하고 국민이 만나는데
어떤 법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행정법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자, 그럼 여기서 행정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보통 우리 여러분들 행정,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각부들 있죠. 걔네들이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일단 질서 유지.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질서 유지 작용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어요. 아주 평온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질서에 위해가 생겼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막 펼쳤어요? 마스크 쓰기, 거리 제한, 백신 이런 작용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결국 왜 하는 거예요? 이 위해를 제거해서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 공익을 증진하겠다,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겠다. 자,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노령연금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국민들이 현 상태보다 하나 더 올라간 상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게 바로 행정이라는 작용이에요. 그럼 이런 작용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 그걸 결국 행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날 때 국가는 여러분들한테 노령연금도 주고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영업정지도 때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결국 질서 유지, 공익 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관계를 행정법 관계 그리고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공법관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가는 여러분들을 꼭 행정, 공익을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국가도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갔어요. 오늘 내가 농사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자동차 한 대 사러 나가야 되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통장 받아서 자동차 시장을 막 갑니다. 마이너스 통장 갖고 가야죠, 일단. 그래,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은 자격증 소지자들의 평생 친구예요. 그거 너무 아끼실 필요 없어요. 합격하시면 바로 받아서 필요하실 때 쓰세요. 어차피 평생 갖고 가는 거니까 난 절대 빚은 안 져.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갔어요. 현대자동차도 있고 기아도 있고 수입차도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어떤 차량을 골라요? 여러분들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량을 골라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겠어요? 가격은 비슷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 좋은 거.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자동차 구입을 하겠죠. 현대에서 실컷 타봤습니다. 시승도 막 해봤어요. 꼭 사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 기아 갔다 올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한다면 누구랑 할지, 얼마에 할지, 이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법상 매매 계약입니다. 그럼 국가가 돈 가지고 자동차를 사러 나왔어요. 그럼 그때 국가는 정말 형편없는데 가격은 엄청나게 비싼데 이 회사 불쌍하대, 매출이 없대, 우리가 팔아주자, 이 짓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자신의 금고에서 돈을 들고 나와서 시장에서 쓸 때는 자신한테 어떤 게 가장 경제적 이익이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하고 여러분들이 만날 때 일단 법으로 만날 때 꼭 공익 달성을 위한 관계로 만난다는 거예요. 민법에 의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하고 여러분들하고 얼마든지 민법에 의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러 오셨으니까 근로관계, 대가를 받고 보수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서 국가를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지를 한번 쭉 볼게요. 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꿈이 5급이든 7급이든 9급이든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해서 임명직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보통 임명직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공무원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합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게 낮은 지위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제 행정청이 얘 우수하네, 얜 우수하지 않네, 합격, 불합격. 그리고 난 다음에 얘한테 야, 너 공무원으로 임명해 줄게. 임명 처분이 나와요. 그럼 얘는 임명직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 임명 처분은 여러분들 대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값이 낮은 지위에서 저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저한테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하나 좀 발생시켜 주세요. 낮은 지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그래 너 공무원으로 뽑아줄게 이렇게 임명 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얘가 공무원이 됐어요. 그럼 보수 당연히 받는데 근로를 제공할 때 행정조직은 여러분들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이 갑이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이 대등관계에서 오늘은 내가 이거 못하니까 내일 할게 이럴 수 있어요. 상명하복에 의해서 낮은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낮은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근무관계는 상명하복에 의해서 낮은 지위에서 시키는 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얘가 심심풀이로 화투를 치다가 근무 시간에 화투를 치다가 적발됐어요. 그럼 이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그 징계 사유의 그 경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징계 처분이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그 중에 행정청이 야 심심풀이로 화투를 쳤어? 너 파면 처분을 했어요. 그럼 얘 공무원 신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파면 처분이 대등관계에서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우월한 지에서 뽑아준 공무원의 지위를 다시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거예요. 다시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공무원의 근무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 공무원이 국가하고 만나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은 대등관계에서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에요. 낮은 지위에서 신청하고 낮은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이에요. 낮은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관계를 권력관계라고 얘기해요. 자, 국민이 국가를 만났는데 대등관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낮은 지위에서 국가와 만나는 관계가 권력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공무원도 있을 수 있느냐. 이번에는 이 공무원이 의사라는 자격이 있어요. 아직은 공무원이 아니겠죠? 의사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노무사 자격이 있어요. 자, 무용단, 특수한 기능이 있는 국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들한테 무상의 법적 지식, 무상의 문화, 예술, 의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런 특수한 신분이나 지식,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나라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공인노무사를 딱 넣고 검색하시게 되면 어디 노동청에서 무료 법률지식 상담해줄 노무사님을 모십니다. 연봉은 얼마입니다. 근무지는 어디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고가 많이 뜹니다. 이런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월한 지에서 찍는 게 아니에요. 야, 와서 상담해. 와서 수술해. 이 모습이 아닙니다. 국가가 공고를 내요. 우리 어디에 보건소에 의사 한 분이 필요합니다. 어느 노동청에 공인노무사님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와주세요. 갑이라는 노무사가 갔어요. 연봉은 얼마 줄 건데요? 얼마입니다. 근무지는 어딘데요? 아, 여기입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이 자격증 가지고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도 한번 일해보는 건 경험적으로 좋겠다. 사인합시다. 그렇게 체결되는 게 바로 계약이에요. 계약은 대등관계에서 서로의 권리 의무의 내용을 약정하는 게 계약이라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돈 벌려고? 자동차 사듯이 돈 벌려고? 아니죠,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무상의 의료, 법률 지식 이런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공무원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등관계에서 체결되는 계약이지만 공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근무를 막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무슨 낮은 지에서 상명하복의 모습이에요. 서로 약정한 내용대로 나는 근로 제공하고 약정한 임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약정한 내용의 근로만 딱 제공하고 약정한 보수만 받으면 끝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공무원들을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국가계약직 공무원도 있고 지자체랑 계약하게 되면 지방계약직 공무원도 있는 겁니다. 이런 공무원의 관계를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근무하는 관계다. 그럼 이때는 국가나 지자체를 만날 때 낮은 지에서 상명하복이에요? 낮은 지에서 상명하복이 아니에요. 낮은 지에서 상명하복이 아니죠. 대등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신분이 발생하고 대등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국가를 만났는데 낮은 지에서 만난 게 아니라 비권력관계, 결국 대등관계에서 만나서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권력관계입니다. 그럼 행정법관계는 다시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뉘어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났는데 다시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뉘어요? 여러분들이 낮은 지에서 만나는 권력관계, 여러분들이 국가하고 대등관계에서 만나는 비권력관계, 대표적인 게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영역.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냐면, 야, 나는 공사에 취업하고 싶어. 나는 공단에 취업하고 싶어. 대우가 굉장히 좋대. 그래서 공사나 공단 준비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했어요. 걔네들도 시험을 막 봅니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사인하러 갔어요. 자, 사인했어요. 공무원이에요? 각종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 서울지하철공사, KBS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법적 신분 공무원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각종 공사나 공단은 국가하고 일정한 관계는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근로하는 모습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 사법상 근로자에 해당돼요. 그럼 얘네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 아닙니다.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성 카지노, 거기에서 딜러들이 있죠. 공무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법상 근로자들이에요. 한국마사회에서 말 타는 기수들,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사법상 근로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행정법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사법, 민법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다시 행정법 안에서는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뉘어요? 권력 관계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비권력 관계, 공법상 계약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처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처분이 뭐냐? 좀 전에 요 공무원한테 임명, 처분, 징계, 처분. 이건 대등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갑이라는 국민한테 영업 정지. 청소년한테 너 왜 술 팔았어? 영업 정지, 처분. 대등관계에서 나왔어요? 우월한 지에서 나왔어요? 우월한 지위. 야, 너 작년에 돈 많이 벌었네. 1억 원에 과세, 처분. 대등관계에서 나와요? 우월한 지에서 나와요?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의무를 발생시키고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모습이에요. 개별 명칭은 다 다르죠. 지금 개별 명칭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대등관계에서 이루어져요?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요?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작용들을 다 통틀어서 처분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이 처분은 무슨 관계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처분이라는 작용은 무슨 관계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권력관계. 행정법 관계 중에서도 권력관계에서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나누는 목적이 있겠죠. 이걸 도대체 왜 나누느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쟁송을 배우러 오셨기 때문에 어느 관계에서 국가를 만났느냐, 어느 관계에서 행정청을 만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권리 침해됐을 때 그 구제 수단, 소송 절차가 달라져요. 자, 이제 행정법 관계 중에 권력 관계, 비권력 관계, 이 두 개로 나뉘지만 이건 결국 행정법 관계죠. 그럼 여러분들이 국가를 행정법으로 만났는데 거기서 권리 침해 당했어요. 나 청소년한테 술 판 적 없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날라오네요.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죠. 그럼 무슨 소송 가라는 거냐? 행정소송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국가하고 꼭 행정법으로만 만나요? 사법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법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법관계로 만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사법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인데 행정소송 제기하면 안 받아줘요. 행정사건에서 발생한 분쟁인데 민사소송 제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소송 절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인데 행정법 관계는 다시 뭐와 뭐로 나뉘어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그럼 이건 왜 나누는 거냐? 행정소송을 열고 들어갔더니 다시 문이 두 개로 나뉘어요. 한쪽은 항고소송이래요. 다른 한쪽은 당사자소송이래요. 그럼 당사자소송은 뭔데? 이 당사자란 개념이 서로 대등한 당사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어느 정도 비슷비슷해야 당신하고 삿대질하고 싸우죠. 초등학생이 저보고 갑자기 당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이 당사자라는 개념 자체가 인격적으로 법적으로 대등한 걸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그럼 당사자 소송, 비권력 관계, 이건 누가 우월해요? 서로 대등 관계에서 만난 계약 관계예요. 서로 대등 관계에서 만난 계약 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무슨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항고소송의 한자는 뭐냐? 초등학생이 저한테 막 대들어요. 그럼 뭐 한다고 그래요, 보통? 반항한다고 그러죠.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의 작용에 대해서 불복, 반항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항고소송이에요. 자, 그럼 항고소송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대등관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권력관계가 국민이 낮은 지위에 있는 모습이죠. 권력관계에서 나오는 작용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처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갑이라는 애한테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너 왜 화토 쳤어? 파면 처분이 나왔어요. 진짜 우월한 짓을 일방적으로 공무원 실무를 박탈하는 파면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위법했어요. 자, 위법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 파면 처분을 가지고 당사자 소송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럼 이 파면 처분이 만약에 위법해서 내 공무원 지위, 이런 권리가 침해됐다면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아준다는 거예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인 작용은 어떤 경우에만 항고소송으로 가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분.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행한 처분이어야 항고소송을 제기했을 때 받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갑이라는 애가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었어요. 의사, 노무사,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근로제공, 계약의 내용대로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법하게, 부당하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공법상 근로계약을 해지하네요.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여러분들 전제가 대등관계에서 체결한 계약을 해지, 이것도 대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해촉이 나왔어요. 자, 해촉이 나왔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근로제공 잘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나오지 마세요. 책상을 빼버리네요. 이게 위법했어요. 근데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처분 아닙니다. 위법했어요. 그럼 이때는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은 권력관계에서만 나옵니다. 그럼 이건 처분 아니죠. 일로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여러분들. 그럼 이 위법 부당한 해촉에 대해서는 어느 소송을 제기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각종 공사나 공단, 마사회 기수가 열심히 말 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부당하게 해고가 나왔어요. 위법하게 해고가 나왔어요. 처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이건 애초에 전제가 사법관계입니다. 양 당사자가 대등관계에서 체결한 사법상 근로계약이에요. 이게 위법했어요. 부당했어요. 그때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로 가면 받아줘요, 대등관계니까? 안 받아주죠. 사법관계에서 발생한 거죠. 그럼 이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여러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이제 내용이지만 이 사람이 무슨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인지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별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정확한 법적인 용어로 만약에 이걸 쓰게 되면 임명직 공무원한테는 파면, 요 징계처분 제대로 명칭을 쓴 겁니다. 근데 우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파면, 해임, 정직, 강등, 직위해제 이런 징계의 종류들을 너무 멋스럽게 잘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다른 관계에서도 이런 용어를 막 갖다 흉내를 내요. 분명히 얘 공법상 계약직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출근했더니 당신 파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래버리네요. 여기서도 파면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공법상 계약관계인데 이건 진짜 파면 처분이에요? 파면 처분이 아니에요. 파면 처분이 아니죠. 그럼 용어가 같다고 해서 이 파면을 갖고 항고소송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무슨 소송 가야 돼요? 당사소송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회사 근로자인데 회사가 얘 파면했대요. 파면했대요. 또 여기다가 이런 표현까지 붙였어요. 파면 처분당했대요. 회사에서.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애초에 얘는 행정법 관계예요. 행정법 관계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때 이걸 가지고 무슨 소송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법상 근로계약 체결했는데 파면 처분 당했대요. 무슨 소송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사소송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구별을 못 하시면 갑자기 마사회에서 말 타던 기수가 마사회로부터 파면 처분 당했대요. 해임 처분 당했대요. 항고소송 제기했대요. 제대로 제기한 거냐 물어봤을 때 제대로 제기한 거예요? 잘못 제기한 거예요? 잘못 제기한 거죠. 얘는 무슨 소송 갔어야 돼요? 민사소송을 갔어야 됩니다. 이게 기초적인 게 이해가 안 되시고 나면 용어 자체에서 막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의 관계가 어느 관계냐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구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소송으로 갈지 그게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교재 보시면 자 22페이지에 자 중간쯤에 파란 글씨 2번에 행정작용법적 관계 반가로 1번에 공법관계 동그라미 1번에 권력관계 첫째 줄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고 일방적인 행위 처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처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관계를 말한다. 두 줄 내려와서 행정 처분은 무슨 소송의 대상이에요? 처분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자 1번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 자 그럼 맛배기 정도로 처분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내에서 갑이라는 그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럼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냅니다. 그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얘가 당한 게 성희롱이 맞나? 이제 조사를 해요. 성희롱 맞아요. 그럼 이제 회사한테 야, 너희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발생했다. 너희 이거 시정하고 그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럼 이 회사는 매년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 시정 조치에 의해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될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처분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위법하다면, 사실조사를 잘못했다면, 성희롱이 아니었는데 얘가 그냥 거짓말한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아라. 자, 2번에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이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예를 들어 문일이 받아버리면 문일은 이때부터 3년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취업이 금지됩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 권리를 제한받는 거예요. 당연히 처분입니다. 그래서 끝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잠깐 보시면 여기에 이런 표현인데 그냥 이 느낌 정도,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권력관계의 중간에 이런 권력관계는 일단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등관계예요. 국가가 우월한 데서 여러분들 규율하는 거예요. 국가가 우월한 데서 여러분들 규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한테 있다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주권이 뭐예요? 그 국가의 주인 되는 권리. 그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는 얘기는 국가 내에서 법질서에서 누가 최고 권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국민이 갖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개 세무서장이 문일보다 우월한 지에서 세금 내라고 처분을 한대요.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한 세무서장이 국민인 문일보다 갑자기 우월한 지에서 야 세금 내! 이렇게 명령한대요. 그게 권력관계잖아요. 그럼 이 권력관계라는 게 인정되는 건 세무서장이 그냥 국민보다 우월해질 수 있어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법에서 우월한 지위를 만들어 줘야만 가능해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법에서 이런 세금은 행정기관이지만 국민보다 우월한 지에서 부과해야 공익을 달성할 수 있겠지. 그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행정청이 국민보다 본래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럼 우월한 지위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헌법이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그 우월한 지위를 만들어줘야만 인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진짜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처분의 종류예요. 자, 여기 박스 안에 등장하는 건 진짜 이 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그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총 6개 종류의 징계처분 종류가 있어요. 그럼 징계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요 6개 중에 하나가 골라서 나갑니다. 이건 진짜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위법했다면 무슨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처분들이에요. 진짜 처분들. 그럼 이게 위법했다면 무슨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는다는 거예요? 항고소송 제기해서 구제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해임이란 표현이 있죠. 해임이란 표현이 있죠. 정직이란 표현이 있죠. 이게 진짜 권력관계에서 나온 처분이면 항고소송의 대상 맞죠. 근데 마사회에서 말 타는 기수가 해임 처분 당했대요.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지 처분 당했대요. 무슨 소송 가야 돼요? 항고소송 가면 안 돼요. 민사소송 가야 됩니다. 자, 전문 계약직 공무원인데 파면당했대요. 해임당했대요. 강등당했대요. 무슨 소송 가야 돼요? 당사자 소송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경우에만 진짜 처분입니다. 그럼 다른 관계에서는 이런 용어가 등장했다고 해서 속으시면 안 돼요. 다른 관계에서는 비권력 관계라면 당사자 소송, 사법 관계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밑에 이제 나와요. 2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비권력적 관계 첫째 줄. 비권력적 관계는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다. 바로 밑에 공법상 계약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가한테 돈 받는 것들 나중에 이제 당사자 소송에서 많이 배우실 겁니다. 밑에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판례 1번만 차분히 읽어볼게요. 전문 계약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 게 아니다. 그럼 맨 끝에 무슨 소송가라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 2번에 첫째 줄 맨 앞에 지방직 공무원 채용 계약. 국가직 공무원도 있고 지방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세 줄 내려와서 끝에 당사자 소송. 3번에 서울시립 무용단원의 위촉 공법상 계약, 단원의 해촉 공법상 당사자 소송. 4번에 둘째 줄 옴부즈맨 채용행위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맨 밑에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옴부즈맨이 최근에 등장한 이제 판례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 계약직 공무원 같은 거 물어볼 때 이제 물어보기가 좋은 건데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일단 옴부즈맨이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있었던 제도 중에 암행어사라는 제도 있죠. 그거하고 이제 굉장히 유사해요. 자, 서울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럼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 이렇게 의회가 있고 그럼 의회가 이제 조례도 만들고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결정된 사항을 누가 집행을 하냐?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죠. 그 공무원들이 서울시장의 명령하에 일사분란하게 그 작용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처리 안 할 수 있죠. 멋대로 그냥 국민들이 뭐 신청해도 제대로 일 처리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가 갑이라는 사람을 암행어사처럼 옴부즈맨으로 하나 채용을 해요. 이때 얘를 뽑는 모습이 무슨 우월한 데서 찍는 게 아니라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제로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옴부즈맨이 되면 민원인처럼 와서 한번 신청해 보는 거예요. 건축허가 신청. 그럼 날짜를 지켜서 응답이 나오는지. 근데 일을 제대로 엉망으로 해요. 그럼 가서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울시 의회가 매년 국가로 따지게 되면 국정조사, 국정감사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도 연말에 지자체 공무원들 일 제대로 하는지 이거 통제하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막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옴부즈맨이라는 제도인데 지금 이 사람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어요. 뭐 대학의 교수든지 뭐 변호사든지 노무사든지 직장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고를 봤어요. 옴부즈맨으로 한번 근무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의회가 아유 오시기만 하면 저희가 최대한 정말 대접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만두고 언제라도 오셔서 사인하자고 하면 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뒀습니다. 저 내일 갈 테니까 계약서 준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왔어요. 그때 갑자기 서울시가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죠? 미처 당신한테 줄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드릴 봉급이 없어요. 계약 체결이 어렵습니다. 이래버리네요. 계약을 체결하게끔 다 유인했죠. 다니던 회사까지 다 그만뒀죠. 손해 발생 안 해요? 손해 발생해요. 손해 발생하죠. 이때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겁니다. 처분이 아니에요. 계약 체결 사인 못해요. 죄송해요. 거절했어요. 이게 우월한 짓에서 나온 거예요. 대등관계에서 계약 체결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등관계에서 계약 체결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정이라면 적법해요? 위법해요? 아니, 계약하게끔 회사까지 그만두게끔 다 끌어내놓고 갑자기 사인 못하겠대요. 적법해요? 위법해요? 위법하죠, 여러분들. 위법은 권력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모든 작용은 그 작용을 통제하는 법을 위반하며 어디에서든 위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민법상 계약은 항상 적법해요? 장기 매매 계약, 신체 포기 계약, 이게 적법해요? 위법은 어디에서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소송 제기해서 구제 받아야 되겠죠. 소송 제기해서 구제 받아야 되겠죠. 무슨 소송 제기하라는 거예요? 항고 당사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옴부즈맨 사건.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 5번에 석탄 가격 안정 지원금. 자, 둘째 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거다. 그러면 밑에 끝에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밑에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국가한테 돈 받을 권리도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국가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자동차를 팔았는데 국가가 대금 지급을 안 해요. 이건 무슨 관계에서 만난 거예요? 사법관계. 그럼 무슨 소송 제기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 근데 공익 달성을 위해서 공법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석탄을 이제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석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석탄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근데 이걸 올리게 되면 여전히 연탄을 써야 되는 서민들이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야, 연탄 가격 올리지 마라. 그 누이 발생하는 그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줄게. 이게 시장에서 만나서 돈 주는 거예요. 공익 달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주는 거예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 같은 겁니다. 그럼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그럼 여러분들 돈 달라고 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이런 게 당사자 소송에 제일 많아요. 공익 달성을 위해서 발생한 금전 채권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급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게 당사자 소송의 가장 큰 제일 많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맛배기 정도로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반가로 이번에 사법관계. 자, 국고관계라고 나오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국고관계는 여러분들, 국고라는 표현은 국가가 금고의 주인, 돈의 주인으로서 시장에 나가서 만날 때를 국고관계라는 표현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냥 민법관계, 사법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교재로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이니까 써보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 써보세요라고 체크해 드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그런 표시를 제가 지정을 안 해드리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확하게 내가 복습할 때 정독하면서 이해만 하면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판례 모음이 있기 때문에 사법관계로 보시게 되면, 자, 1번 보시게 되면 각종 공단, 앞에 무슨 이름이 있든지 근로복지공단, 무슨 건강보험공단, 무슨 뭐 자산관리공사, 각종 공단, 공사,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각종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공무원 아닙니다. 사법관계예요. 근데 징계처분 나왔대요. 서울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징계처분 나왔대요. 처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소송 제기해야 돼요? 민사소송 제기해야 돼요.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자, 포인트 정도만 이제 구별만 하실 줄 알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3번에 사립학교 선생님. 여러분들 국공립학교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이에요. 국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은 임명직, 진짜 교육공무원들입니다. 그럼 국공립학교 선생님들한테 파면 처분 나왔어요. 교육공무원이에요.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파면 처분 나왔어요. 그건 진짜 처분이에요. 그건 무슨 소송 가서 다퉈요? 항고소송 가서 다투는 겁니다. 근데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공무원 신분이 없습니다. 그럼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근무 관계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사법상 근로계약이에요.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했대요. 처분? 아니에요. 그럼 무슨 소송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가야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으로 가야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자, 항공마사회에서 말 타는 기수,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사법상 근무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마사회에서 얘 말 타도 좋다. 이제 말 타지 마라. 이제 말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처분이에요? 처분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법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의 징계에 불과하지 이건 처분이 아니다. 그럼 이걸 다툴 거면 항고소송을 가서 다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판례. 요거는 이제 PPT 좀 보겠습니다.
자, 5번 판례 그 교재 한번 보시죠. 5번에 국유 임야 일반 재산이라고 돼 있죠. 일반 재산을 대부 매각하는 행위는 사법상 계약이고, 그럼 대부료의 납부고지는 사법상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지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국가도 여러분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유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가 소유자인 재산,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재산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학원 올 때 도로 막 밟고 왔죠. 도로 막 밟고 왔잖아요. 이거 다 땅입니다. 그게 국도예요. 국도예요. 여러분들 오늘 도로 밟고 왔잖아요. 그 땅이 국도예요. 그럼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소유의 땅인데 여러분들 통행 편하라고 도로 만들어서 제공해준 땅입니다. 어느 도로는 지방도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밟고 오셨을 때 한 번은 국도 밟았을 수도 있고 또 어디서 어디 구간은 지방도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소유자인 땅이라는 거예요? 지자체.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가 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통행, 공익 증진을 위해서 제공해준 땅입니다. 그럼 국가 소유의 땅, 국가가 소유자인 땅 굉장히 많아요. 그럼 국가가 소유자인 재산을 다시 성질에 따라 나눠보게 되면 행정재산, 대표적인 게 도로 같은 거, 여러분들 통행,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공공이익이 증진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해준 재산들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익이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들이에요. 이거를 또 공물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공적 목적이 있는 물건이다. 자, 근데 국가가 소유자인 재산 중에 어떤 재산도 있냐면 일반 재산도 있어요. 국가가 소유자인데 일반 재산도 있습니다. 요 재산은 공익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단지 국가가 소유자인 재산이란 개념이에요. 그럼 국가가 왜 이런 땅을 들고 있어? 공익하고도 관련이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 토지가 갑이라는 사람의 논이에요. 갑의 논입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령이 오래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의 소유권은 원래 누가 갖고 가는 거냐? 상속인이 상속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 토지의 소유권은 국고로 귀속돼요. 자, 그럼 국가가 소유자가 됐는데 이 논은 공익하고 아무런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서 나 이 땅 사고 싶어. 나 이 땅 빌려 쓰고 싶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합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필요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아니다. 매매는 안 돼. 우리가 나중에 이거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 2년, 3년간 임대차, 대부 계약을 체결해 줄게. 그래서 대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내기로 했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야 이번 달 월세 줘 그랬어요. 이게 우월한 데서 무슨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이에요?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상 발생한 채권자로서 임대인으로서의 차임 청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무슨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건 무슨 관계예요? 사법관계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분쟁이 발생하면 무슨 소송 제기하라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공법관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행정재산에서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판례지만 미리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도로는 여러분들 애초에 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도로는 애초에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런 매매, 임대차,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도로의 일정 부분을 요만큼 쓰고 싶어 해요. 요만큼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뭐에 쓰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전부 인도입니다.
오늘 이제 버스 타고 오신 분들 있을 텐데 버스 정류장 거기 서 있는 바닥 다 도로예요. 인도입니다. 그럼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해준 도로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매점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류장에 보통 여러분들 매점 하나씩 있잖아요. 기다리는 승객들 좀 많은 정류장 같은 경우에 매점을 하려면 당연히 그 도로 부분 위를 자기가 지배하면서 점용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얘가 이 도로 부분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 이때는 애초에 도로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안 됩니다. 낮은 지에서 신청해야 돼요. 요 부분, 도로 부분 몇 년간 좀 쓰게 해주세요.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쓰게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여기 매점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 쓰게 해줄게. 허가 처분을 받아야만 쓸 수 있어요. 이 허가 처분은 여러분들이 낮은 지에서 원하는 걸 신청하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그래, 쓰게 해줄게. 허가 처분입니다. 그럼 이때 얘한테 이걸 왜 쓰게 해주는 거냐? 얘 돈 벌으라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올 텐데 한겨울에 버스 기다리고 있으면 춥죠. 그럼 따뜻한 캔커피라도 거기서 좀 국민들이 사서 마실 필요가 있겠죠. 한여름에는 시원한 생수라도.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한테 이런 음료 같은 공익을 제공할 수 있긴데 이걸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이지만 도로를 너는 좀 쓰게 해줄게. 너도 물론 좋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거든. 이런 목적으로 나가는 게 도로조명 허가라는 처분이에요. 그럼 행정재산으로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나는 건 그땐 공법관계로 만나는 겁니다. 낮은 지에서 신청하고 허가 처분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재산으로 만났을 때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5번 보셨고, 자, 6번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6번에 첫째 줄 가운데 손실보상의 협의 끝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자,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지금 갑이라는 분이 이렇게 논이 하나 있으세요. 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요 토지 위에다가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여기 신도시가 등장하다 보니까 애들 다니는 학교가 필요하겠네. 그럼 당연히 학교를 지을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어디가 땅이 적당할까 위치가 마침 갑이 갖고 있는 논 부분이 아주 적당해요. 면적도 그렇고. 그럼 이때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먼저 공무원을 일단 보내요. 자, 어르신 저희가 이 토지가 필요한데 10억 원에 파시겠습니까? 여기 시세가 지금 10억 원이라는데 10억 원에 파시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어르신이 잘 왔어. 나 안 그래도 힘에 붙여가지고 더 농사 못 짓겠거든. 그럼 내가 10억 원에 팔게. 그냥 매매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시네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우월한지 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이건 그냥 사법상 매매계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르신이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이 토지를 넘길 마음이 없어.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해버리네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 땅이 필요해요. 근데 어르신이 싫대요. 그럼 포기할까요?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배우실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이 땅을 수용하는 처분이 나와요. 어르신 10억 줄 테니까 그 대가로 10억 주니까 이 토지 우리가 뺏어갑니다. 수용 처분이 나와요. 이거 진짜 처분이에요. 그럼 이 어르신 이 땅 뺏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법했다면 이 어르신은 무슨 소송 제기해서 다퉈야 돼요? 이거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다퉈야 되는 모습입니다. 요 단계까지 안 가고 어르신이 그래 내가 그냥 팔게. 그 모습은 단순한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다. 자, 7번 첫째 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때 향후 2년간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시 종합 취득 점수에 100분의 10을 감점한다는 내용의 통보 밑에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사법관계입니다. 자, 요거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쉴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문일이, 야, 내가 이제 시골에다가 한 10평짜리라도 예쁘게 집을 하나 져서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업자랑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수소문해서 찾아서 만나보고 그럴 필요 있어요? 일간지에다가 입찰공고 같은 거 붙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건물 하나 질 건데 관심 있는 애들 얼마에 지어줄 수 있는지 나한테 제시해봐라. 입찰 못 붙여요?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공사나 공단, 국가만 입찰 공고 내는 게 아니라 문일도 얼마든지 이런 거 입찰 공고 낼 수 있어요. 그럼 관심 있는 애들이 이렇게 옵니다. 나는 1억에 져줄게. 나는 1억 5천에 져줄게. 그럼 문일이 1억에 져준다고? 얘는 1억 5천? 얘가 훨씬 건물 잘 짓는다는 평이 있던데? 그럼 나는 얘랑 계약 체결해야겠다. 계약 체결했어요. 이게 우월한 짓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등관계에서 상대방을 선택하는 방법인 거예요. 상대방을 선택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이 계약 무슨 우월한 지위예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해요. 사법상 공사 도급 계약. 일의 완성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게 이제 도급 계약인데 이 건축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문일이 아니에요. 각종 공사나 공단이에요. 얘네도 건물 질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입찰 공고 냈어요. 둘이 왔어요. 얘랑 계약 체결했어요. 공법관계예요? 사법관계예요? 사법관계예요. 국가도 공무원들 기숙사를 하나 줘야 돼요. 입찰 공고 냈어요. A, B 왔어요. 얘가 잘 짓는데요. A랑 계약 체결했어요. 무슨 관계예요? 사법상 계약입니다. 이런 공사 도급 계약은 전부 사법상 계약이에요. 누가 입찰 공고를 냈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나 각종 공사, 공단이 입찰 공고를 냈는데 계약 체결했어요. 여기까지는 사법상 계약 맞습니다. 근데 얘한테 계약금 주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했는데 이놈이 계약금만 받고 튀어버렸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죠. 그럼 궁극적으로 이게 누구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갖고 있는 돈이 전부 누가 낸 세금이에요?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각종 공사나 공단 51% 이상이 국가의 자금으로 운영이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 제재할 필요 없어요? 제재할 필요 있어요? 제재할 필요 있죠. 그럼 우월한 지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나와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나옵니다. 그럼 얘는 향후 6개월, 2년 이렇게 날짜가 정해서 나와요. 대한민국 내에 어떤 관급공사도 입찰 자격을 박탈당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등장합니다. 이건 처분 아니에요. 진짜 처분이에요. 지금 보신 모습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이거 처분 아니에요. 입찰할 수 있는 지위 자체를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2년, 2년이면 전부 박탈해 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분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처분이에요. 이건 당연히 처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이놈이 이렇게 계약을 따갔어요. 자, 따갔습니다. 근데 얘가 입찰할 때 냈던 서류 중에 허위 서류가 몇 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공단이 얘한테 통지서를 하나 보낸 거예요. 뭐라고 통지서를 보냈느냐? 너 이번에 입찰할 때 왜 허위 서류 냈냐? 너 다음에 입찰하면 페널티가 있어야 되니까 총점에서 10점 깐다.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자, 다음에 다시 입찰이 열렸어요. A 입찰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또 B도 입찰했어요. 자, 점수를 냅니다. 얘 100점 나왔어요. 얘 80점 나왔어요. 페널티 10점 깐다 그랬죠. 까도 몇 점이에요? 90점. 그럼 얘 공사계약 체결 못해요? 여전히 공사계약 체결해서 받아갈 수 있어요. 여전히 공사계약 체결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요 10점 깐다는 의미는 뭐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계약 상대방 선택할 때 한번 고려해 볼게 평가 요소로 요 정도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처분이라는 거예요?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이 아니라 사법관계에서 발생한 페널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위법했다면, 얘 허위 소리 안 내는데 공단이 잘못 판단해서 페널티 깐다? 이랬다면 무슨 소송 가서 다투라는 거예요? 무슨 소송 가서 다투라는 거예요? 민사소송 가서 다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판례가 한 15개 이렇게 등장하니까 순간순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기 전에 이게 무슨 관계에 있는 판례인지 그걸 먼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자, 맨 밑에 로마자 3번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요거 한번 써보세요. 오늘 복습하실 때 요 네 줄 한 번만 써보세요. 내용은 다 설명드린 거니까. 이렇게 써보시라는 부분은 별도로 딱 지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건 써보시고, 나머지는 판례도 여러분들 전부 다 판례를 막 원문을 외우겠다 막 이거 아닙니다. 이 관계는 오늘 배우신 이 판례 박스의 취지는 이 관계는 권력 관계구나. 이 관계는 당사자 송의 대상이구나. 이 관계는 사법 관계구나. 그것만 용어에 휘둘리지 않고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는 모습으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내용 나갈게요. 제가 첫 타임 쉬는 시간만 15분을 드리고 나머지는 10분을 드리는데 그 취지는 아침 식사 수험 생활할 때는 꼭 좀 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습관이 안 됐던 분들도 아침 식사하는 습관은 들이셔야 돼요. 아침 식사를 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딴에는 안 졸려. 머리가 맑은 것 같아. 하지만 수업을 듣는 것도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데 공복으로 그냥 와버리시면 그냥 멍한 상태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흡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미처 이제 못 드신 분들은 15분 정도를 첫 타임 드리는 이유가 가볍게라도 요새는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뭐 영양바든 뭐든 뭐 좀 이렇게 드시고 그러셔야 여러분들이 또 다음 수업을 잘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15분 정도 드리니까 좀 공기도 좀 마시고 몸 좀 풀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